유럽에 있는 한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요. 이 유럽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네요. 자, 각 나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자, 영국 손 들어보세요. 영국. 채팅창에 네 손을 들어주세요. 손. 네, 프랑스 있나요? 프랑스? 아, 네. 독일. 오, 여기 이제 러시아 와 있다고 들었는데 러시아도 있나요? 네. 혹시 이탈리아?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유럽의 나라가 있지만 쌤이 지식이 딸린 관계로 네, 여기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 손 들어보세요. 네. 아, 네.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님의 간호에 떠밀려서 온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왔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역사, 한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네, 아 고마워요. 네, 박수. 네, 엎드려서 해받기. 네, 그래서 지금 한글학교, 전 세계에 있는 한글학교 선생님들과도 많이 수업을 해봤고요. 또 몇몇 한글학교 학생들과도 역사 캠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역사 정체성을 두고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보통 역사 수업하면 여러분들 재밌나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있다 손 들어봐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재미없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왕하면 역사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있는 역사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게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아니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이준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열사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들어봤다. 나 잘 안다. 네, 많이 계시네요.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준열사는 이름이 4글자가 아닙니다. 네, 이름이 2글자예요. 2글자. 그러면 성은 이씨요. 이름은 준이구나. 그러면 열사는 뭐예요? 열사. 여러분 열사 들어보셨나요? 열사하는 분? hot. 네, 열 더워요? 네. 사는 4인가요? 4? 넷? 네. 선생님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이 열사라는 말은 사실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통 독립운동가들을 얘기를 할 때 안중근 한번 딱 나와야죠. 안중근 의사, 그렇죠? 유관순 열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에게는 의사이고 어느 분은 열사인가? 요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준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따라붙는 이준열사에서 열사의 의미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사, 사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열사라는 의미는 내가 뜻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힘써서 일한 분들을 보통 열사 혹은 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사인 경우에는 그리고는 돌아가신 분을 얘기를 해요. 순국하신 분들. 그에 반해서 안중근 의사라 그러잖아요. 의사는 의거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폭탄을 던졌거나 총을 쏘았거나 이런 이제 의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뭐랄까요? 건물을 폭파하거나 우리 나라를 침탈한 그 원수를 처단하거나 이러신 분에게 의사라는 표현이 붙고요. 열사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 뜻을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 그래서 유관순, 3.1운동할 때 굉장히 유명한 우리들의 누나이자 언니죠. 유관순 누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디예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결국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열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대충 감이 와요. 이준열사,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지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왜 이분을 제가 가지고 왔느냐? 유럽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럽, 그것도 네덜란드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머나먼 이곳까지, 네덜란드까지 와서 돌아가셨는가? 오늘 저와 함께 그 사실을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쭉쭉 2020년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무려 100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요 1905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유럽의 역사를 배울 때 1905년 하면 어떤 일들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세계사 시간을 1905년은 보통 러일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자,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 들어봤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 그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905년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이전에는 대한제국이라고 불렀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민국이 아니라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에게 엄청나게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1905년 11월에 맺어진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을사조약이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뭐라 배우냐면 을사늑약이라고 배워요.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을사는 그냥 1905년입니다. 옛날에 연도 세는 방법이에요. 을사년, 갑오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1905년을 뜻하고요. 조약은 알죠? 국가 대 국가가 대등한 관계로서 약속을 한 게 바로 조약입니다. 근데 이건 조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한 늑은 강압적인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국가 대 국가가 대등한 관계로서 강압적인 게 없이 서로가 원해서 맺은 것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을사조약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을사조약은 일본의 강압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체결됐기 때문에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 정도는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늑약. 네. 자, 그러면은 강압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강압을 했느냐? 일본의 그 당시 대표적인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당시 황제였던 고종 황제를 만났죠. 황제 폐하,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 문서에 서명하시지요 하면서 문서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고종 황제가 그 문서를 읽어봤죠. 이게 무엇이더냐? 네, 부들부들 떨면서 사인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었느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거나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일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거를 통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통감,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을 통감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통감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대한제국에 외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쓰여있는 문서입니다. 네.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걸 사인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나라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막 다른 친구를 괴롭혀요. 괴롭히면은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괴롭힘 당한 친구가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친구들한테 말을 해야 알 수 있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괴롭힌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예요. 이 친구가
좀 성격이 그래서요 제가 보살펴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친구야? 네가 막 때리고 나한테 막 안 좋게 했잖아. 근데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일본은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황제가 이거 함부로 사인할 수 없죠. 이거 뻔히 보이는 건데. 그래서 단호하게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무섭거든요. 몇 년 전에 그 황제, 고종 황제의 부인이 일본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궁궐 한가운데서. 자기가 싫어! 그래? 그럼 너도 죽어. 이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협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군대 쫙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고종 황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먼저 토의를 해서 결정되는 것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발 뺍니다. 그래?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신하들한테 가는 거죠. 그 당시 대표적인 8명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가가지고는 회의해가지고 결정해줘 라고 하는데 신하들도 이걸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막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토 히로부미가 화가 났어요. 아니 언제까지 시간을 끌 거예요? 빨리 사인하세요. 하면서 한 명 한 명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나는 이거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저기 잠시 가 있으세요. 하면서 가둬버립니다. 굉장히 분위기는 무서워지죠. 그래서 총 8명의 신하 중에 5명이 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반 이상이 찬성을 한 거죠. 그럼 이건 다수결로 통과가 된 겁니다. 와, 이토 히로부미는 그걸 들고 이제 통과됐다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지금 보이는 요 사진처럼 일단 여기 공식적으로 문서에 서명한 사람은 고종 황제가 아닙니다. 바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신하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고종 황제에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찍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조약은 최고 결정권자, 마지막으로 딱 결정해주는 사람인 황제의 결정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약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약은 국가 대 국가가 대등한 관계로서 강압적이지 않게 서로 합의하에 약속한 게 조약인데 첫 번째 강압적이었죠. 두 번째 우리 대표인 고종 황제가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우와 통과됐다 해가지고 단체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모자 탁 쓰고 있는 분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을사늑약 체결 직후에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거죠. 그리고는 일본은 통감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외교관들 다 철수시키죠. 각 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 외교관들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 모든 나라들한테 대한제국은 우리 일본이 대신 얘기해 줄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이었죠.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거 정말 조약도 아닌데 다른 나라한테 알리고 싶은데 일본이 외교권을 가져갔죠? 막 함부로 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노력은 많이 합니다. 영국에 있는 잡지에도 탁 이렇게 이거 조약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알렸었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러던 찰나에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돼요. 어떤 소식이냐? 네덜란드에서 세계 많은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해서 회의를 한다더라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일본의 강압적인 모습에 있어서 알려달라고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을사늑약 이거 억울하다.
무효다라고 거기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이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평화회의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종 황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3명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3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같이 있는 모습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누가 이준일까요? 자, 여러분 보는 화면 중에 제일 왼쪽, 가운데,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 1번, 가운데 2번, 오른쪽 3번. 자, 1, 2, 3번. 자, 눌러주세요. 몇 번일까요? 자, 1번, 1번, 2번, 2번인가요? 3번, 3번. 네. 여러분, 이것만 아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한국 학생들도 모르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요 3분 사진 중에 가운데 있는 분이 대표예요. 이상설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표 인물이고요. 그 대표 이상설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좌해라 라고 하면서 2명을 붙였는데 그 2분이 양옆에 있는 이준과 이휘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2분 중에 이준은 좀 더 위에 이렇게 머리가 약간 벗겨지신 분이죠. 저분이 이준 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계신 분은 이휘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왜 이 3분인가? 한 명만 가면 안 돼요? 라는 질문 할 수 있어요. 왜 3분인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3분이 정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운데 있는 대표 이상설. 이분은 천재입니다. 공부 엄청 잘했어요.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이 조선시대 때 관리가 되려면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2글자. 자, 무슨 시험일까요? 1번 현재, 2번 미래, 3번 과거. 자, 여러분 빨리 올려주세요. 자, 어떤 시험일까요? 현재 시험, 자, 미래 시험, 자, 과거 시험. 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무슨 시험이요? 네, 정답은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 시험. 네, 조선시대 때는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재셔가지고요. 이 과거 시험은 옛날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학문이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 학문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붙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신식 학문이라 그러죠. 유럽에서부터 들어오는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학문도 혼자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과거 합격하자마자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가 성균관이거든요. 거기 가르치는 대표가 되셨습니다. 네. 공부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이 이상설이요, 을사늑약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일단 그 회의 장소에 갈라 그랬어요. 근데 일본군에 막혀서 못 들어갑니다.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상소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 끝까지 도장 찍지 마십시오 하면서 총 한 5번 정도 계속 상소를 합니다. 상소라는 것은 임금한테 바치는 글입니다. 계속해서 임금한테, 고종 황제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알잖아요. 누구보다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구나. 네가 대표를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휘종.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은 러시아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러시아 공사였어요. 근데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각 나라에 있는 외교관들 다 철수하라 그랬죠.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안 돌아갈 거야. 네, 비록 외교관에서는 박탈됐지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외교 업무를 하겠어 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 외교 업무를 계속합니다. 그 아들인 이 이휘종은요, 언어의 천재입니다. 영어, 러시아어는 기본이고요, 프랑스어까지 합니다. 여러분, 외교 무대에서의 언어는 불어입니다. 불어. 프랑스어. 그렇기 때문에 이휘종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말로 할 수 없잖아요.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위종을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이위종 얘기를 해라.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한 이준열사입니다. 이 이준열사는 무엇을 공부했느냐? 법을 공부합니다. 법. 역시나 과거 시험에 붙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했고요. 그 다음에 법을 공부해가지고요. 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법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법, 이걸 국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준열사 그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국제법상으로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설, 이위종, 이준, 최고의 콤비 아닙니까? 네, 최고의 세 명이 뭉쳤습니다. 근데 이 헤이그 특사는 요 세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4의 헤이그 특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인 헐버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헐버트예요. 이 헐버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헐버트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일본의 눈을 집중시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헐버트가 가는 것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헐버트한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몰래 그 사이에 이 헤이그 특사 세 분이 헤이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 분이 헤이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은 깜짝 놀라요. 움직인지도 몰랐어요. 다들 헐버트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헐버트는 다른 쪽으로 돌아서 헤이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유럽,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지고 각 나라들한테 이제 외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이런 상황에 있다. 좀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 그래서 물밑 작업이라고 해요. 밑에서 이렇게 쫙 이야기를 다 해놓고 좀 늦게 헤이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그에 헐버트도 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4의 헤이그 특사 이렇게 얘기하죠. 완벽한 작전 아닙니까? 네. 고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면서 자 헤이그로 떠납니다. 자 헤이그로 떠나는 길을 저와 함께 구글 어스를 통해 가지고 생동감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중명전에서 이준열사도 출발을 합니다. 고종의 명령을 받고 이준열사가 중명전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연해주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그 도시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죠. 이곳에서 미리 가 있었던 이상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상설이 먼저 러시아 지역에 와 있었고요. 거기서 이준과 여기서 합류를 하게 되죠. 셋이 같이 출발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 이준열사와 이상설이 합류한 뒤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노선은 찍지 않았고요. 들어가는 대표적인 도시들만 딱딱딱 찍어봤습니다. 네, 하바롭스크를 지나가지고요. 쭉쭉 갑니다. 와, 멀어요. 네, 저기 가고요. 쭉 가서 또 계속 갑니다. 네, 쭉. 지금도 이 열차는 있죠. 네, 그래서 이 열차 타고도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머나먼 길을 이준열사와 이상설이 같이 가게 됩니다. 네, 아름답죠? 네. 쭉 멀리 갑니다. 네, 쭉쭉쭉쭉. 여러분도 한번 같이 파일이 있으면 구글 어스에서 찍으면서 그 여행을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길어요. 네, 길죠? 쭉쭉 갑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당시에는 이 모스크바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수도가 되겠죠. 이 모스크바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다음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중요한 사람 한 분을 만나요. 자, 헤이그 특사 3명 중에 한 분, 남은 한 명,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이휘종 되겠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언어의 천재.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 세 명이 합쳐져서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베를린에 잠깐 도착을 해요. 이 베를린에 잠깐 도착을 한 뒤에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숨가쁘게 왔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쭉 보면 멀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네, 쭉 다시 헤이그로 가보죠. 네, 여기 쭉 한 번에 가봅시다. 자, 시간 나죠?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이 먼 곳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 열사는 호텔, 드용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짐을 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준 평화박물관으로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가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스트리트 뷰도 있거든요. 여기 스트리트 뷰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좀 더 가까이 가봅시다. 그럼 쭉, 와, 멋있어요. 네. 자, 이미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얼굴 한번 자세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있을지도 몰라요. 네, 여기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준 피스 뮤지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묵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의 장소는 어디 있느냐? 저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가 바로 지금 현대 네덜란드 의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리더잘이라고 불리고요. 비넨호프 광장에서 주로 헤이그 특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스트리트 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내려가죠. 구글어스 너무 좋아요. 자,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장소 옛날 사진 제가 한번 구해왔거든요. 이 사진 보면서 마차 타고 각국 대표들이 들어가는 모습 나옵니다. 네, 그 당시 옛날에 드용 호텔 사진도 여기 있고요. 드디어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에 짐을 풀게 되겠죠. 그 호텔 이름이 바로 드용 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호텔에 당당하게 정문에 태극기를 딱 꽂고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호텔이 지금 현재 남아있죠. 어떻게 남아있어요? 네, 한 분이 이곳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거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한 분이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건물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준 열사를 비롯한 헤이그 특사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준 평화박물관이 되는 거죠. 네, 여기 갔다 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많이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이 여러분 꼭 유럽에 있으면서 한 번쯤은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곳에 짐을 풀고 회의 장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 장소가 오늘날 네덜란드 의회 장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곳 옛날에 찍은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마차를 타고 각국 대표들이 회의 장소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5개국의 대표들이 이 자리에 모여요. 그 회의장 안에 사진을 볼게요. 와우, 사람 많죠? 자, 사진 찍습니다. 김치, 한국에선 김치예요. 김치 이러면서 다 같이 한 곳을 쳐다보면서 기념사진도 찍은 모습이죠. 자, 바로 저곳에서 헤이그 특사가 우리나라 상황을, 일본의 그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이그 특사였다면 저곳에서 뭐라고 얘기하실지가 궁금합니다. 각 나라들 대표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현재 대한제국의 상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자 써주세요. 한글로.
물론 저기서는 불어로 얘기를 하거나 영어로 얘기를 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한제국의 대표로 갔으니까요. 한글로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거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작성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로서 이제 여러분들 헤이그 특사가 됐습니다. 헤이그 특사로서 회의 장소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시간 드립니다. 지금 써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헬기 특사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갔어야 됐어요. 그쵸?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 아닌 정말 그 내용을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서 각 나라 대표들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정말 최고의 효과가 났을 겁니다. 헤이그 특사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회의장 안에는 못 들어가요. 헤이그 특사가 회의가 6월 15일 날 1907년 6월 15일 날 시작이 됐는데 10일 뒤인 6월 25일 날 도착을 해요. 도착해가지고는 여간의 짐을 풀고 회의 장소로 딱 가려고 했는데 그 회의 대표 의장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 초청장 주세요. 초청장이 없지 않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독립된 자주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회의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을 하냐면 그 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평화회의의 내용들을 인쇄해 가지고 발간을 하거든요. 거기에 기사로 실리면서 많은 나라들한테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품고 온 것들, 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본인들은 대한국 황제 폐하의 승인 없이 행동했다. 도장 찍지 않았다 라는 거 좋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강압적이었다 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대한제국 풍습, 법률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 이거는 국가 대 국가로서 대등한 관계로서 맺은 조약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린다. 그리고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국과 일본 관계 아닙니까? 그게 유럽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헤이그 특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평화를 깨는 행동이다. 좀 더 붙이면 동양 평화를 깨는 요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동양의 각국들끼리 사이좋게 사는 그 평화를 일본이 주도해서 지금 깨고 있다. 이게 지금 평화회의 아닙니까? 그럼 평화회의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약을 맺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일본의 이런 평화를 깨는 행동은 당연히 제재를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있는 기자들 박수치고 다 동의하고요. 엄청난 많은 공감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요 신문, 요게 바로 평화회의의 내용을 알리는 신문이에요. 거기 일면에 사진, 우리 아까 봤던 사진 있죠? 3명의 특사 사진을 딱 정문에 붙이고요. 그들의 내용들을 인터뷰한 것들이 쭉쭉쭉 계속해서 실리게 됩니다. 이러면 당혹스러운 나라는 일본이에요. 이게 뭐야?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대한제국은 조금 모자란 나라야. 보호가 필요한 나라야.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뒤떨어지지 않게 이끌어주고 있어. 좋겠지? 라고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일본이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버리니까 일본은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일본이 확인해 본 결과 고종 황제께서는 특사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증명서 있거든요.
황제께서 보내셨습니다. 가짜입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고종 황제, 왜 헤이그 특사 보냈습니까? 외교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서 일본은 결국 우리 고종 황제를 마음대로 쫓아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헤이그 특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나라한테 알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일본이 잘못한 일을 많은 나라한테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끝끝내 회의장엔 들어가지 못했고 조약으로서 일본을 막는 것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준 열사, 자 여기서 말한 열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7월 14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억울해서 원통해가지고 화를 못 이겨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 두 번째, 얼굴에 부스럼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이 깊어져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세 번째, 내가 정말 뜻을 품고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고 왔는데 이루지 못했구나.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자결하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정말 정확히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요. 결국 그 네덜란드에 임시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임시로 무덤이 묻히게 됐고요. 결국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뒤 무려 20몇 년이 지난 63년에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학교 근처에 이준 열사 묘역이 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이제 유해는 없지만 시신은 없지만 거기도 계속해서 무덤은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무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한쪽은 네덜란드, 다른 한쪽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해 있는 이준 열사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준 열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이야기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왜 이준 열사가 정말 그 먼 길을 떠나서 헤이그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으셨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유럽에 있으면 일본 학생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뉴스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사이가 좋지 않고 조금 껄끄러운 관계인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너 일본 싫어하지? 라고.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이것은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 온 헤이그 특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평화를 깨는 행위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한 거지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침략적 행위는 일본만 했나요? 아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선생님도 세계사 했다 그랬잖아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19세기. 그때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어요. 통치했습니다. 네. 그 나라들 어떻게 통치했는지 여러분 배우셨나요? 그리고 그 나라들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배우셨나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기억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평화.
함께 해나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뭐를 내주느냐? 자, 여러분 나라,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를 배웠을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었는지, 혹은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번 정리를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떤가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중에 적극적으로 중재해주고 해결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서, 또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한 약소국의 민족,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대국의 역사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둘 다 아는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준열사를 통해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제가 좀 많나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했거나 혹은 지배를 받은 그 역사,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갔는지 한번 정리 짧게 하셔도 되니까요. 해서 여러분 담임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첫날부터 힘들죠? 네, 기지개 한번 펴시고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정말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있는 김택수 선생님과의 강의 정말 재밌는 선생님이거든요. 네, 정말 즐겁게 한번 강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